저는 26년 전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20년은 걸릴 텐데 동료들과 함께 킥킥거리며 웃었죠. 그런데 2022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 한 장. 믿을 수 없는 숫자들. 대체 2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전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비웃었던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2022년 6월 14일 오후 3시였습니다. 베를린 국방부 긴급 강요 회의실. 저는 차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자주포 백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 물었죠. PGH 2000제고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관이 서류를 뒤적이더군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문입니다, 차관님.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7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세계 3위 무기 수출국인데 고작 7문이요? 담당관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신규 생산은 1년에 12문이 한계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75년간 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표범 전차 레오파르트, PGH-2000. 이것들은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 독일 공학의 정수였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하루에 포탄 1만 발을 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달에 겨우 2만 발밖에 만들지 못한다니요. 숫자를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장관이 답답한 표정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저는 입맛을 다시며 대답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사온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한국이요? 장관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네, 그 한국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옛날 버릇이었죠. 긴장하거나 불편할 때 나오는. 회의실 TV 화면에는 폴란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K9 자주포 672대 주문. 저는 암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56년 걸려 만들 물량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 시내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도시. 전쟁이 끝난 지 77년. 우리는 너무 오래 평화를 누렸던 걸까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저는 오래된 파일을 뒤졌습니다. 1996년 협상 기록이었죠. 컴퓨터 화면에 한국 국방부와의 회의록이 떠올랐어요. 26년 전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측 발언. 그럼 우리가 독자 개발하겠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비웃음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해냈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국방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르타, 한국 가서 직접 확인해보게. 우리가 뭘 놓쳤는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26년 만입니다. 그때 제가 비웃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군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해낸 걸까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베를린 공항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탑승까지 1시간 남았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는데 26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6년 가을이었어요. 미넨 크라우스 마파이 본사. 당시 저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젊은 협상 담당자였죠. 그날 한국 국방부 협상단을 처음 만났어요. 그들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자마자 단장이 말했습니다. 표범2 전차 기술 이전을 원합니다. 저희 측 대표가 고개를 저었죠. 판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측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그러다 단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독자 개발하겠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동료와 시선을 교환했어요. 둘 다 웃음을 참느라 애를 썼죠.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그걸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전차라니. 20년은 걸릴 텐데.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기술도 없으면서 허세가 좀 심하네요. 또 다른 동료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용기는 인정해줘야지. 독자 개발이라니.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요. 2007년 봄이었어요. 정확히 11년 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TV가 켜져 있었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K2 흑표 전차 공개. 저는 별 관심 없이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었겠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옆 책상 동료가 서류를 보다 말고 말했습니다. 마르타, 이거 좀 봐. K2 성능이 꽤 괜찮아. 표범2 짝퉁이겠죠 뭐. 동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남 능동 방호 시스템을 장착했대. 우린 아직 연구 단계인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애써 무시했죠. 그래봤자 독일 기술을 따라올 순 없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동료도 그걸 눈치챘을 거예요. 2022년 현재 라운지 TV에서는 폴란드 국방장관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어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독일의 제안도 받았습니다만 납기와 가격 측면에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옆자리에 독일 기자가 앉았어요. 저를 알아보더군요. 차관님, 한국 무기 평가하러 가시는 거죠? 저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평가요? 조사하러 갑니다. 차이가 있나요? 기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6년 전 제가 비웃었던 나라에 이제 제가 배우러 간다는 것을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내 잡지를 집어들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베를린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자존심이란 게 있습니다. 독일 기술자의 자존심. 26년을 지켜온 자존심. 그런데 지금 그 자존심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며칠 전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들렀습니다. 동맹국이 왜 독일을 버렸는지 직접 들어야 했으니까요. 나토 회원국끼리는 서로 우선권을 줘야 하는 게 불문율이었거든요. 폴란드 국방부 청사는 바르샤바 중심가에 있었어요. 50대 남성 차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악수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 같은 건 없었어요. 차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독일은 나토 동맹입니다.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차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간단합니다, 마르타. 숫자를 보시죠. 그는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어요.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자주포 672문 납품 조건이었죠. 독일 PGH 2000, 대당 1200만 유로. 납기는 2040년 완료. 18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연간 생산은 고작 12문. 총액은 80억 6천만 유로였어요. 한국 K9. 대당 900만 유로. 납기는 2026년 완료로 4년. 연간 생산은 168문. 총액은 60억 5천만 유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8년이라고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제품을 선택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후에나 받는 겁니다. 2040년이면 제 임기는커녕 제 생애도 끝날지 모르죠. 저는 변명을 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독일 기술이. 차관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마르타,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는 의자에 더 깊이 앉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능은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사거리는 K9이 2km 더 깁니다. 발사 속도도 더 빠르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내일이 필요합니다. 18년 후가 아니라요. 러시아는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바르샤바 외곽 폴란드군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40분 정도 걸렸어요. 시험장에는 새로 도착한 K9 자주포 3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게 K9. 처음으로 실물을 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포탑이 육중했습니다. 포시는 하늘을 향해 있었죠. 포탑 옆면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어요. 폴란드 포병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시연해드릴까요, 차관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표는 40km 떨어진 표적이었습니다. 포병들이 K9에 올라탔어요. 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초시계를 켰어요. 47초.
발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독일 PGH-2000은 90초가 걸려요.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포성이 울렸어요. 첫 발, 15초 후 두 번째 발, 다시 15초 후 세 번째 발. 연속 발사였습니다. 표적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 발 모두 명중. 폴란드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입니다. 독일 PGH는 수동이라 시간이 더 걸리죠.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동화 수준이 이 정도라니. 우리가 연구만 하고 있을 때 이들은 이미 완성했던 겁니다. 시험장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주차된 차량을 봤어요.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검은색 도색, 날렵한 포탑. 저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바르샤바 호텔 방에서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엑셀 파일을 만들었어요.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납기, 가격, 생산 능력, 성능. 엔지니어는 숫자에 정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독일의 완패였습니다. 18년이면 전쟁이 끝나고도 남아요. 아니,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4년 이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 야경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도시. 하지만 동쪽으로 몇백 킬로미터만 가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이제 다음으로 한국에 가서 진짜 확인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숫자는 속일 수 없지만 실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 도착. 공항 근처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 날 아침 KTX를 탔어요. 목적지는 경남 창원. 한화디펜스 본사와 생산 공장이 있는 곳이었죠. 창원역에서 차로 20분을 달렸습니다.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부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32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절반 크기. 공장 건물만 10개가 넘었어요. 안내를 맡은 한화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곳이 K9의 고향입니다. 생산 라인은 8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4,200명이 3교대로 일한다고 했죠. 연간 생산 능력은 180문. 저는 암산을 했습니다. 독일의 15배였어요. 1번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포탑 용접 공정. 거대한 로봇 12대가 불꽃을 튀기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로 공정을 관리하고 있었죠.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99% 자동화입니다. 이번 라인은 포신 제작이었어요. 초정밀 CNC 기계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포신 하나에 72시간이 걸리지만 6대가 동시에 돌아가니 하루에 2개씩 나온다고 했어요. 3번 라인은 최종 조립. 거대한 크레인이 포탑을 들어올려 차체에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한 대당 48시간. 저는 중얼거렸어요. 독일은 한 대에 3주가 걸리는데. 휴게실로 이동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건물들이 보였어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1990년대부터 준비했습니다. 1996년 독일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그 회의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한테 빌렸으면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30년을 투자했습니다. 연구개발에 47조 원, 생산시설에 23조 원, 인력 양성에 12조 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총 82조 원. 독일은 같은 기간 연구비를 삭감했죠. 공장 6곳을 폐쇄했어요. 인력을 40%나 감축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평화시대인데요. 관계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전쟁 중입니다. 휴전일 뿐이죠. 휴전선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지만 준비는 전쟁처럼 합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오후에 우리는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평지에 시험용 차량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K2 흑표입니다. 26년 전 약속 지켰죠? 1996년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K2에 천천히 다가갔어요. 검은색 도색, 날렵한 포탑, 120mm 활강포, 측면에는 복합 장갑이 붙어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사양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꼼꼼히 읽으며 제 노트에 있는 표범2A7 데이터와 비교했어요. K2 흑표, 중량 55톤, 표범2A7은 62톤.
최고 속도 시속 70km, 표범2는 68km. K2에는 능동 방호 시스템이 있었지만 표범2에는 없었어요. K2는 자동장전, 표범2는 수동. 가격은 K2가 850만 유로, 표범2가 1200만 유로. 더 가볍고,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안전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졌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쓰려고 노트북을 켰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전쟁이 끝난 나라입니다. 70년간 평화를 즐겼죠. 그래서 방산을 줄였어요.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간 전쟁 중이었습니다. 휴전선 넘어 북한. 그 긴장이 이 괴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독일이 잊은 것을 한국은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 평화는 70년의 긴장 위에 서 있는 거였죠. 그런데 그날 밤 11시, 제 노트북에 온 메일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하는데 긴급 표시가 된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긴급 요청. 독일의 중개가 필요합니다. 클릭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차관님께 우크라이나는 독일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5개월째 포탄이 부족합니다. 독일은 월 2만 발을 생산하고 우리는 하루 1만 발을 사용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하루 1만 발. 우리가 한 달에 만드는 양의 절반입니다. 한국은 월 30만 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 30만 발이요? 저는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급히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산 생산량 데이터, 포항 한화 포탄 공장, 자료가 나왔어요. 24시간 풀가동 중, 3교대, 실제 생산량은 월 28만 발.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미국은 월 1만 4천 발, 독일은 2만 발, 프랑스는 1만 8천 발, 영국은 1만 2천 발, 주요 나토 회원국 14개국, 총 월 13만 발, 한국은 28만 발. 다시 계산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14개국을 다 합쳐도 한국 혼자만 못했습니다. 이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은 러시아 자극 우려로 직접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중개해 주십시오. 우리 포병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었어요. 베를린은 오후 4시였죠. 마르타, 우크라이나 요청받았나?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국이 키를 쥐고 있네. 한국을 설득해줘. 나토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니야. 사람이 죽고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산 국방부에 있었습니다. 60대 군인 출신 국방차관과 마주 앉았죠.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요청을 고려해 주십시오.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차관님. 러시아와 관계가. 독일이 중개하겠습니다. 한국 이름은 나가지 않습니다. 폴란드 경유로 하면 됩니다. 차관이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더군요. 러시아는 알 겁니다. 알더라도 명분은 없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간의 거래니까요. 차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독일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차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역전됐구나. 26년 전에는 한국이 독일에게 조아렸다. 기술이전을 애원했죠. 지금은 내가 조아리고 있다. 무기를 애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한가요? 독일 기술자의 자존심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장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추천합니다. 우리의 자존심보다 우크라이나의 생존이 중요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70년의 긴장 위에 서 있는 거였죠. 한국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독일은 평화를 즐기며 전쟁을 잊었어요.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밤 10시 장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하게 잘하고 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6년 만에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3일 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용산에 있었어요. 이번엔 더 큰 회의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회의에 특별히 초청받았죠. 독일 대사와 함께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국정원장,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열었어요. 독일의 요청을 검토했습니다.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정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러시아 반발이 예상됩니다. 외교적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외교장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칫 한러 관계가 파탄 날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도 있고요. 국방장관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민주국가입니다. 침략을 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1950년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입니다. 유엔군입니다. 서방입니다. 대통령이 한 명 한 명을 쳐다봤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때 군대를 보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을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받은 나라입니다. 이제 갚을 차례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탄 50만 발 독일 경유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합니다. K9 자주포 12문 폴란드 경유로 제공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이 물었어요. 러시아 반응은요? 우리는 독일에 판 겁니다. 독일이 어디에 쓰든 그건 독일 문제죠. 외교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분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독일 차관님,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오후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대사와 함께 회견장 뒤편에 서 있었어요.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에 도움받은 나라입니다. 21개국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고 있었어요. 이제 도울 차례입니다. 다만 이는 전쟁 지원이 아닙니다. 평화 지원입니다. 침략에 맞서는 나라를 돕는 겁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러시아 반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다만 침략은 반대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원칙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북한 자극 우려는요? 북한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70년간 우리가 관리해온 문제죠. 그것 때문에 옳은 일을 멈출 순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저는 회견장을 나오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독일 대사가 물었어요. 왜 그래요, 마르타? 부끄럽습니다. 왜요? 독일은 겨우 헬멧 5,000개를 보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술로 그들을 판단했어요. 독일 기술 대 한국 기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가? 받았으니 반드시 갚는다. 이 단순한 원칙. 독일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평화를 누렸어요. 그래서 잊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 평화가 왔다는 것을요.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70년간 긴장 속에 살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장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기술만이 아닙니다.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사람들이요. 출국 전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 측에 특별한 요청을 했어요. K9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후 2시 창원 공장 3번 라인 휴게실. 교대 시간이라 작업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50대 반장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얼굴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기계를 만진 손이었죠. K9을 몇 년째 만드십니까? 23년째입니다. 거의 한 세대를 이곳에서 보낸 겁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반장님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10년은 지옥이었죠. 1999년에는 도면만 있었어요. 독일 기술이 없으니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반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포탑 용접 크랙 문제만 2년이 걸렸어요. 밤새 용접하고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2005년 첫 양산형이 나왔을 때 다들 울었습니다. 반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대 여성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2015년에 입사했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30년 일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다라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서 기계공학과에 갔다고 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아버지가 우셨어요. 자랑스럽다고. 20대 신입사원도 말했습니다. 작년에 폴란드 계약 따낸 날 선배들이 울더라고요. 26년 만에 독일을 이겼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독일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한 겁니다. 휴게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독일 공장에는 기계만 있어요. 효율과 정확성만 추구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K9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들의 집념이, 이들의 절실함이 K9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어요. 여전히 불이 켜진 생산 라인,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들,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26년 전 제가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세라고 했죠. 기술도 없으면서라고 했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그들에게는 기술보다 강한 게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실함,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그것이 26년 만에 독일을 이긴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우크라이나 포병대 대장. 저는 조용한 구석으로 가서 영상을 재생했어요. 배경에는 황량한 들판이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뒤에 K9 자주포 이문이 서 있었어요.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폴란드를 통해 지원받은 자주포 덕분에 우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발사 속도가 빠르고 고장은 영건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독일 PGH도 이문이 있습니다. 좋은 무기입니다. 대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빠릅니다. 더 멀리 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K9 이문이 동시에 사격했어요. 40초 만에 6발을 발사했죠. 저 속도가 생명을 구합니다. 러시아포가 우리 위치를 잡기 전에 이동합니다. 대대장이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독일 차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전해주세요. 이 무기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 전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가 생각났어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하나 관계자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26년 전 제가 당신네 나라를 비웃었습니다. 관계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회의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비웃음이 동력이 됐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화내지 않습니다. 그때 독일이 옳았으니까요. 우린 정말 기술이 없었어요. 다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뭘 해야 할까요? 독일로 돌아가서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국이 이겼다고요. 그리고 독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와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토 방산 표준화 회의가 열렸을 때였지요. 신사숙녀 여러분, 독일은 졌습니다. 장래가 술렁이었습니다. 한국에게요, 아니 우리 자신에게 졌습니다. 스크린에 2022년 무기 수출 순위를 띄웠어요. 한국 2위, 178억 달러, 독일 5위, 49억 달러.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존심 지키며 몰락하거나 배우며 재기하거나. 저는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독일-한국 기술협력 협정을 발표했습니다. 한화와 라인메탈이 폴란드에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1년 후인 2024년 3월 CNN이 보도했어요. 한국 무기가 전쟁을 바꾸고 있다. 폴란드 합작 공장 준공식에서 저는 한화 CEO와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26년이 걸렸지만 결국 함께 만들게 됐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계를 살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70년간 전쟁 중인 나라가 만든 기적입니다.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갚는 나라.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 비웃음을 동력으로 바꾼 나라. 26년 전 독일 회의실에서 비웃음을 들었던 그 협상단.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K9, K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집념이고 의지이며 철학입니다. 독일 차관 마르타가 배운 것처럼 세계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요. 한국은 세계를 살리는 나라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비웃음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받은 것을 절대 잊지 않는 나라. 70년 긴장을 기적으로 바꾼 나라. 나토 14개국을 합쳐도 못 만드는 포탄을 한국 혼자 만듭니다. 독일이 56년 걸려 만들 자주포를 한국은 4년 만에 만듭니다. 26년 전 비웃음을 들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가 배우려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에 대해, 우리의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